방금 그 노래, 그 휘파람 소리 어디서 배웠나? 운전기사의 서툰 휘파람 소리가 리무진 안을 채운 순간 재계 1위 대신그룹 윤태아 회장의 심장이 멎었다. 그것은 30년 전 죽은 아내가 잃어버린 아들에게 불러주던 멜로디였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대신그룹의 윤태아 회장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안고 있었다. 세상은 그를 미다스의 손이라 부르며 그가 이룬 거대한 부와 권력을 숭배했지만 정작 윤 회장 자신은 30년 전 그날에 멈춰버린 유령이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 펼쳐지는 펜트하우스 서재, 윤태아 회장은 해가 뜨기 전 어둠 속에서 홀로 책상을 지켰다. 그의 앞에는 최고급 만년필이나 결제 서류 대신 낡고 긁힌 자국이 가득한 파란색 어린이용 디지털 시계가 놓여 있었다. 30년 전 아들 지우의 5살 생일 선물로 그가 직접 사준 시계였다. 시계의 액정은 30년 전 그날 오전 11시 30분에 멈춰 있었다. 시끌벅적한 어린이날 축제, 수많은 인파 속에서 잡고 있던 아들의 작고 따뜻한 손.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그 손을 놓쳤다. 그리고 다시는 그 손을 잡지 못했다. 아들 윤지우는 그렇게 사라졌다. 아내 서연은 아들을 잃은 충격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3년 뒤 그의 곁을 떠났다. 윤태아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남은 것은 죄책감과 공허함 뿐이었다. 그는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 대신그룹은 그가 흘린 피눈물 위에서 자라난 괴물이었다. 회장님, 서재 문이 조용히 열리고 최진규 실장이 들어섰다. 그는 20년 넘게 윤태아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킨 충직한 비서였다. 아침 이사회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알았네. 윤태아는 멈춰버린 파란색 시계를 조심스럽게 안주머니에 넣었다. 마치 자신의 심장을 다시 갈비뼈 안에 집어넣는 듯한 무감각한 동작이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대리석 복도에 차갑게 울렸다. 밖은 이제 막동이 트고 있었지만 윤태아의 마음은 30년째 한밤중이었다. 이사회는 지루하게 흘러갔다. 첫째 아들이자 그룹의 후계자인 윤서준 부회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보고가 이어졌다. 서준은 모든 면에서 아버지를 닮으려 애썼다. 냉철하고 빈틈없고 심지어 잔인할 정도로 효율을 중시했다. 하지만 윤태아의 눈에 비친 서준은 그저 완벽한 후계자일 뿐 아들은 아니었다. 그가 기억하는 아들은 5살의 웃음, 칭얼거림, 그리고 아내가 만들어준 그 멜로디 속에 멈춰 있었다. 이상입니다, 아버지. 서준의 보고가 끝났지만 윤태아는 서류의 특정 부분에 시선이 꽂혀 있었다. 계열사 직원 대상 가족심리 지원 프로그램 예산안. 그는 펜 끝으로 그 항목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런 감상적인데 돈 쓸 시간 있으면 M&A 서류나 한 장 더 검토해.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윤서준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지만 그는 곧바로 가면을 고쳐 썼다. 회의가 끝난 후 윤태아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최 실장이 조용히 커피를 내밀며 보고했다. 회장님, 오늘부터 새로 배정된 수행팀 직원이 있습니다. 이선우라고 합니다. 윤태아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직원의 이름 중 하나일 뿐이었다. 오후 일정은 오후 3시 한강 신도시 부지 시찰이 있습니다. 이선우 비서가 운전 및 수행을 맡을 예정입니다. 마음대로 하게. 오후 3시 그룹 본사 로비. 처음 마주한 이선우라는 청년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단정한 슈트 차림에 반듯했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묘하게 맑고 또렷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이선우입니다. 출발하지. 윤태아는 짧게 대답하고 리무진 뒷좌석에 몸을 실었다. 차는 부드럽게 서울의 도심을 빠져나갔다. 그날따라 도로는 지독하게 막혔다. 중요한 인수합병 건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윤태아의 신경은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다. 이선우 씨, 네. 회장님. 수행비서라 했나? 이렇게 길이 막힐 건 예상 못했나? 날카로운 질책이었다. 운전대를 잡은 이선우의 어깨가 순간 굳는 것이 백미러로 보였다. 죄송합니다. 예상 경로보다 사고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선우는 다음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며 긴장을 풀려는 듯 혹은 집중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아주 단순하고 조금은 엇박자가 섞인 서툰 휘파람 소리였다. 그 순간 윤태아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세상이 멈췄다. 자동차 경적 소리, 도시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그의 귀에는 오직 그 휘파람 소리만 꽂혀들었다. 그 멜로디, 잊을 리 없었다. 30년 전 아내 서연이 잃어버린 아들 지우를 재우기 위해 직접 흥얼거리며 만들었던 자장가. 악보도 없이 오직 세 사람만이 알던 그 멜로디였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윤태아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했던 그 곡조였다. 멈춰! 윤태아의 목소리가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차 안을 갈랐다. 네? 회장님! 이선우가 놀라 휘파람을 멈추고 급히 차를 갓길에 세웠다. 방금 그 노래, 그 휘파람 소리 어디서 배웠나? 윤태아는 자신이 떨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앞 좌석을 붙잡고 이선우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이선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휘파람 말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무의식 중에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주 어릴 때부터 기억하는 멜로디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집중할 때면 저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네. 아마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불러주시던 게 아닌가 생각만 할 뿐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윤태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닐 거야. 우연일 거야. 30년 동안 수십 번도 더 겪었던 헛된 희망일 거야. 하지만 그는 확인해야 했다. 그 멜로디를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지우에게는 또 다른 증표가 있었다. 아내가 우리 아기만의 비밀별이라고 부르며 입 맞추던 곳. 이선우 씨, 네, 회장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윤태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에서 내렸다. 한강 다리 위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자네, 잠깐 이리 좀 와보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따라 내린 이선우가 그에게 다가왔다. 윤태아는 자신보다 한 뼘은 작은 청년의 어깨를 붙잡았다. 회장님, 윤태아는 대답 대신 떨리는 손을 뻗어 이선우의 왼쪽 귀를 바라보았다. 머리카락에 살짝 가려진 곳. 그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그리고 그곳에 그것이 있었다. 왼쪽 귓바퀴 바로 뒤 아주 작은 붉은 점. 아내 서연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던 아들 윤지우만의 비밀별이었다. 윤태아는 이선우를 붙잡은 채 뒤로 비틀거렸다. 30년간 버텨온 다리가 무너져 내렸다. 회장님, 정신 차리시죠. 왜 이러십니까? 이선우가 놀라 그를 부축했지만
윤태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30년 전 축제 현상에서 잃어버린 아들의 우는 얼굴과 방금 전 자신의 무례함에 당황한 이선우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날 밤 윤태아는 비틀거리며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혼란스러워하는 이선우를 강제로 퇴근시킨 뒤였다. 그는 서재 벽에 걸린 아내의 초상화 뒤 숨겨진 금고를 열었다. 먼지 쌓인 서류 뭉치. 30년 전 아들의 실종 사건 수사 기록과 신문 스크랩이었다. 그리고 맨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5살 생일을 맞은 윤지우가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윤태아는 떨리는 손으로 돋보기를 들어 사진 속 아이의 왼쪽 귀를 확대했다. 햇빛을 받아 유난히 선명하게 빛나는 작은 붉은 점. 사진이 그의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선우. 그 청년이 30년 동안 찾아 헤맨 자신의 아들, 지우였다. 지우야, 내 아들. 그의 입에서 30년 만에 그 이름이 터져나왔다. 기쁨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지독한 혼란과 의문이었다. 만약 이선우가 윤지우라면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아온 것일까? 누가 그를 키웠을까? 그리고 30년 전 그날 누가 왜 자신의 아들을 데려간 것일까? 그의 가슴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요동쳤다. 윤태아는 책상 위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최 실장, 나일세. 그래, 이 시간에 미안하네. 그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것처럼 거칠었다. 오늘 내 수행을 맡았던 이선우, 그 직원의 30년치 인생을 전부 조사해 주게. 태어난 곳, 부모, 자라온 환경,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내일 아침까지. 밤은 지옥처럼 길었다. 윤태아 회장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서재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꺼지고 여명이 밝아오는 모든 과정을 그는 멈춰버린 파란색 시계를 든 채 지켜보았다. 이선우. 그 청년. 왼쪽 귓바퀴 뒤에 붉은 점. 그리고 아내 서연만이 만들 수 있었던 세 사람만의 멜로디.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30년간 외면해온 자신의 죄를 비추는 거울이었다. 회장님, 밤새 안 주무셨습니까? 정확히 아침 7시 최진규 실장이 헬쑥한 안색의 윤태아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얇지만 무거워 보이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가져왔나? 윤태아의 목소리는 쇳물이 끓는 듯 탁했다. 최 실장은 말없이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윤태아가 봉투를 열기 전 서재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아버지, 아침 식사 안 하십니까? 첫째 아들 윤서준 부회장이었다. 그는 이미 완벽하게 슈트를 차려입고 태블릿 PC를 확인하며 들어섰다. 이사회 전에 간단히라도. 생각 없네. 윤태아는 서류 봉투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침 식사를 거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일상의 루틴을 광적으로 지키는 것이 그의 성공 비결 중 하나였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어제부터 안색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네. 자네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나 제대로 챙겨. 어제 이사회에서 보니 자네가 감상적으로 낭비하려던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더군. 어제 자신이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가시 돋친 질책이었다. 알겠습니다. 이사회에서 뵙겠습니다. 윤서준은 차갑게 돌아섰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의 시선은 아버지가 집착적으로 바라보는 그 서류 봉투와 그 옆에 놓인 1995년 비자금 사건 강민혁이라고 쓰인 낡은 서류철에 잠시 머물렀다.
강민영, 30년 전에 먼지 쌓인 이름을 아버지가 왜 지금 다시 꺼내는 것일까? 서준이 나가자 윤태아는 거칠게 봉투를 뜯었다. 첫 장은 이선우의 이력서였다. 이선우 35세. 가족관계 부 이기철 10년 전 지병으로 사망. 모 박명희 2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출생지 강원도 인제군 주민등록상. 특이사항 5세 무렵 현 양부모에게 입양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식 입양기관의 기록이 아닌 개인적인 절차로 보임. 윤태아는 다음 장을 넘겼다. 최 실장이 밤새 정리한 지역 탐문 보고서였다. 탐문 보고 강원도 인제군 이웃 주민 증언 종합. 선우? 착했지. 말수 적고 속 깊고. 근데 어릴 때부터 좀 그늘이 있었어. 이기철 씨 부부가 원래 자식이 없었거든. 근데 한 30년 전쯤인가 5살 배기 남자애를 훌쩍 데려왔어. 웬만해선 동네 밖으로 나가지도 않던 양반들이 서울 쪽 친척 아이라고 했던가?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지. 선우 엄마 박명희가 애를 끼고 돌았어. 특히 밤마다 이상한 자장가를 불러주더라고. 들어본 적 없는 멜로디인데 아주 구슬펐어. 선우가 그 노래만 들으면 얌전해졌지. 윤태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내 서연의 멜로디. 그것은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낯선 곳에 떨어진 아이를 달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보고서는 이선우의 평범하고도 고단했던 삶을 건조하게 나열했다. 양부모의 지병과 사고, 그들의 빚을 갚기 위해 대학을 중퇴하고 닥치는 대로 일했던 이력. 군 복무 후 보안업체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았고 마침내 대신그룹 수행팀에 지원하기까지. 그의 삶에는 윤지후의 흔적은 없었다. 오직 이선우라는 이름으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만 남아 있었다. 강민혁은 윤태아가 물었다. 최 실장은 침을 삼키고 두 번째 서류처를 열었다. 강민혁 1995년 당시 42세. 직위 대신그룹 재무관리팀장 1995년 해고. 사건 1995년 4월 그룹 비자금 조성 혐의로 내부 감사 착수. 조치 윤태아 회장의 지시로 모든 법적 책임을 강민혁 팀장에게 전가. 강민혁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징역 7년 선고. 재판 기록 최종 변론 당시 강민혁은 배심원단이 아닌 윤태아 회장을 노려보며 다음과 같이 발언함. 윤태아, 당신은 날 버렸어. 내 모든 걸 앗아갔다고. 내 명예, 내 가족, 내 인생 전부를. 좋아, 당신도 똑같이 잃게 될 거야.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연관성 강민혁의 최종 선고일은 1995년 5월 2일. 윤지후 실종일은 1995년 5월 5일. 어린이날. 선고 사흘 뒤였다. 강민혁이 출소 후 행적은 7년 만기 출소 후 가족은 이미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국내에서 몇 년간 막노동을 전전하다 5년 전 필리핀 나닐라의 한 빈민가에서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추어졌다. 지독한 악취를 풍기며 강민혁이 복수를 위해 지우를 납치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 감옥에 간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던 혹은 그의 약점을 잡힌 이기철 박명희 부부에게 아이를 맡기고 자신은 해외로 도피했다. 혹은 그 부부 역시 강민혁의 또 다른 피해자였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범인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이었다. 복수할 대상도 원망할 대상도 사라졌다. 하하. 윤태아의 입에서 실소가 터져나왔다. 결국 아들을 잃게 만든 것은 강민혁이 아니었다. 자신의 야망, 자신의 냉혹함, 그룹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을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미다스의 손,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회장님, 나가보게. 오늘 모든 일정 취소해. 하지만 미주 본사와의 화상회의가 취소하라고 했네. 최 실장이 무겁게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윤태아는 서재 한가운데 우뚝 서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30년간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아들을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강민혁의 손을 빌려서 그날 이후 윤태아 회장에게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그는 여전히 냉혹한 경영자였지만 하루에 몇 시간은 이선우라는 존재에게 할애했다. 이 비서, 네, 회장님. 오늘 일정 한강 신도시 말고 동해 쪽으로 가지. 네, 동해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강릉지사에는 아무런. 내 개인 별장으로 가는 거네. 조용히 운전만 하게. 이선우는 의아했지만 묵묵히 운전대를 잡았다. 몇 시간의 정적. 윤태아는 창밖만 바라보다가 툭 질문을 던졌다. 어릴 때 바다에 자주 갔나? 아니요. 강원도 산골에서 자라서 바다는 20살 넘어 처음 봤습니다. 그럼 뭘 하고 놀았나? 그냥 산에서요. 나무 타고 새소리 흉내내고 어머니가 흥얼거리시던 노래 휘파람으로 불고요. 이선우는 백미러로 윤태아를 살폈다. 회장님은 그저 눈을 감고 있었다. 마치 그 휘파람 소리를 상상하는 것처럼. 별장에 도착해서도 윤태아는 이선우를 돌려보내지 않았다. 저녁 먹었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최 실장이 준비해둔 게 있네. 같이 먹지. 최고급 한우와 와인이 차려진 식탁. 이선우는 바늘방석에 앉은 듯 불편했다. 반면 윤태아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식사라는 것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자네는 꿈이 뭔가? 대신그룹에서 평생 운전기사만 할 건 아닐 테고. 이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못다 한 효도 할 순 없지만 적어도 그분들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다 가는 게 꿈입니다. 윤태아는 와인잔을 든 채 멈추었다. 평범한 삶. 자신이 아들에게서 앗아간 단 한 가지였다. 자네, 혹시 자네를 키워준 부모님 말고 다른 가족을 생각해 본 적은 없나? 네, 아니, 그냥 해본 소리네. 윤태아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다.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 기묘한 동행은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이어졌다. 긴급 현장 시찰, 비밀 회동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윤태아가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핑계였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를 단 한 사람, 윤서준 부회장이 지켜보고 있었다. 윤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CCTV 화면을 응시했다. 본사 지하 주차장. 아버지가 이선우라는 운전기사의 차에 오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차에 오르기 전 이선우에게 무언가를 말했고 이선우는 가볍게 웃었다. 그리고 아버지도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윤서준은 그 미소를 본 적이 없었다. 자신이 수백억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도 아버지는 수고했네라는 말 한마디가 전부였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저런 연극을 한다고 생각했다. 혹은 저 운전기사가 자신의 약점을 캐기 위해 아버지가 붙인 스파이라고도 의심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행동은 시험이라기엔 너무나 사적이었다. 그는 비서팀을 통해 아버지의 최근 행적을 보고받았다. 회장님, 이선우 비서에게 개인적으로 양복 3벌을 맞춰주라 지시. 회장님, 그룹 복지 예산안 중 가족심리 지원 프로그램 예산 3배 증액 승인. 이선우 비서와의 면담 직후. 회장님, 이선우 비서의 개인 건강검진을 그룹 최고 VIP 병동으로
예약 지시. 윤서준의 손에 들린 펜이 부러질 듯 휘었다. 건강검진? 그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저 운전기사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었다. 김 비서. 네, 부회장님. 이선우라는 운전기사. 뒷조사해. 내가 지시했다는 거 아무도 모르게. 의미. 지난번에 그딴 이력서 말고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다시 뼈와 살을 분리한다는 생각으로 파네. 저놈이 왜 갑자기 아버지 눈에 들었는지, 목적이 뭔지, 배우가 누군지, 윤서준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아버지가 예약했다는 그 VIP 건강검진, 검진 항목에 유전자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봐. 며칠 뒤 윤태아는 최 실장으로부터 마지막 보고를 받았다. VIP 병동에서 비밀리에 채취한 이선우의 혈액 샘플,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 검체 A 윤태아와 검체 B 이선우는 부자 관계일 확률이 99.9998%로 확인됨. 윤태아는 보고서를 쥔 채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확인되었다. 기쁨이 아니었다. 거대한 형벌의 선고문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아들에게 전해야 할까? 너의 인생은 거짓이었고 그 원흉이 바로 나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고뇌가 깊어지는 사이 윤서준 부회장의 사무실에도 보고서 한 장이 도착했다. 그가 매수한 병원 직원이 몰래 빼돌린 유전자 검사 결과 사본이었다. 99.9998% 부자 관계. 윤서준은 종이를 쥔 채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 운전기사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30년 전 실종되었다던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내 동생 윤지우. 말도 안 돼.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재조립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최근 강민혁의 파일을 다시 꺼내든 이유. 이선우라는 운전기사를 갑자기 옆에 둔 이유. 가족 심리 지원 따위에 예산을 낭비한 이유. 자신에게 유독 차갑게 굴었던 이유. 모든 것이 돌아온 아들 때문이었다. 하하. 윤서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였고 배신감이었고 지독한 질투였다. 30년간 자신은 완벽한 후계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감정을 죽이고 아버지가 원하는 기계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르는 운전기사 놈이 나타나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었다. 감히 내 것을. 윤서준은 인터폰을 눌렀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언론사 쪽. 아는 기자 좀 연결해. 갈등은 이제 수면 아래의 고뇌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이 되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윤태아 회장이 30년간의 고뇌를 안고 이선우에게 진실을 전할 방법을 고민하던 그 시각, 대신그룹의 후계자 윤서준은 이미 첫 번째 포성을 울렸다. 단독 대신그룹 30년 실종 차남, 현직 운전기사로 밝혀져. 충격. 아침 7시 정각, 국내 1위 통신사 메인 화면을 장식한 기사는 그야말로 폭탄이었다. 내용은 교묘하고도 잔인했다. 대신그룹 윤태아 회장의 차남 윤지후 35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최근 그룹 수행팀에 입사한 이선우 씨로 밝혀져 재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이 씨는 30년 전 실종된 윤지우 씨와 동일한 신체적 특징 왼쪽 귀 뒤 붉은 점을 가졌으며 윤 회장이 최근 이 씨의 유전자를 채취해 비밀리에 DNA 검사를 의뢰 99.9%의 친자 확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씨가 정식 입양 기록 없이 30년간 신분을 숨겨왔다는 점에서 불법 입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 씨가 의도적으로 그룹에 접근해 윤 회장의 감성에 호소한 것이 아니냐는 후계구도 개입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30년간 완벽하게 그룹을 이끌어온 윤서준 부회장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게 윤태아의 손에서 태블릿 PC가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다. 그의 눈은 서재 벽에 걸린 사냥총처럼 차갑게 빛났다. 불법 입양 의혹, 의도적 접근, 후계구도 모든 단어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윤서준. 회장님, 최진규 실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서재로 뛰어들어왔다. 본사 로비가 기자들로 아수라장입니다. 지금 이선우 비서가 1층 카페테리아에 갇힌 것 같습니다. 이선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침 커피를 사기 위해 1층 카페에 들렀다. 이상했다. 평소 인사를 나누던 동료들이 그를 보자마자 쓰자 유령이라도 본 듯 피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저 사람이야? 말도 안 돼. 운전기사가 회장님 아들이라고? 그 순간 카페테리아의 대형 TV 화면이 바뀌었다. 속보 자막과 함께 며칠 전 VIP 병동 주차장에서 찍힌 자신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대신그룹 실종 차남, 이선우 씨 단독 포착. 이게 무슨...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다. 뜨거운 커피가 손등을 덮쳤지만 그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그 순간 카페테리아의 유리문이 열리고 수십 명의 기자가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이선우 씨, 본인이 30년 전 실종된 윤지우 씨 맞습니까? DNA 검사 결과 사실입니까? 회장님께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 맞죠? 양부모님은 유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불법 입양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비켜주세요. 이선우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조각배처럼 공포에 질렸다. 카메라, 마이크, 고함치는 사람들. 그가 평생 성실하게 쌓아 올린 평범한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비켜. 다들 비키라고. 최진규 실장과 보안팀이 인파를 뚫고 들어왔다. 그들은 패닉에 빠진 이선우를 감싸고 비상 엘리베이터로 그를 밀어 넣었다. 최 실장님, 이게 다 무슨 꿈입니까? 최 실장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펜트하우스 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이선우는 거대한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윤태아 회장과 마주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얼음 조각처럼 차가운 표정의 윤서준 부회장이 서 있었다. 이선우가 도착하기 직전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였다. 내 지시냐?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서재에 도청장치라도 심어놨나? DNA 검사 결과를 어떻게 알았지? 강민혁 파일은 왜 뒤졌어? 30년간 내 놈이 어떤 괴물로 자라나는지 내 지켜보고 있었다. 내 어미가 죽기 전 내게 무슨 말을 했는지 잊었나? 그런데 감히 내 동생을... 윤태아의 일갈에 윤서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가면을 벗어던졌다. 동생이요. 윤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제 동생은 30년 전에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의 서재에서만 살아 숨쉬는 그 유령 말입니다. 30년간 아버지의 아들은 저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버린 비자금 찌꺼기를 닦아내고 아버지가 원하는 완벽한 후계자가 되기 위해 제 감정 하나까지 죽여가며 살았습니다. 그는 이선우를 증오에 찬 눈으로 노려봤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르는 저 운전기사 놈이 그깟 휘파람 멜로디 좀 안다고
귀 뒤에 점 붉은 점 하나 있다고. 제 30년을 통째로 부정하려 하십니까? 회사를 지키기 위해선 저런 물순분자는 싹을 잘라냈어야 합니다. 회사를 지켜. 이선우는 두 사람의 대화를 따라갈 수 없었다. 휘파람, 귀 뒤에 점, 강민혁, DNA. 모든 시선이 이선우에게 쏠렸다. 윤태아가 피로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그에게 다가갔다. 선우, 아니, 이리 오게. 윤태아는 서재 책상 위 박살난 태블릿 PC 파편 옆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 회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알고 있네. 윤태아는 보고서를 이선우의 손에 쥐어주었다. 기사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자네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도 불법 입양도 다 거짓이야. 하지만 진짜 확인 결과는 사실이네. 이선우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네 이름은 이선우가 아니야. 윤태아는 안주머니에서 30년간 품어온 파란색 디지털 시계를 꺼냈다. 자네 이름은 윤지후다. 내 아들이다. 이선우는 시계와 보고서를 번갈아 보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지냈던 기억의 파편들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박명희가 밤마다 불러주던 그 구슬픈 멜로디. 선우야, 넌 우리 아들이야. 하늘이 주신 우리 아들. 이라고 되뇌던 어머니의 눈물. 아빠는 너한테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라며 술주정하던 아버지 이기철의 고백. 아니야. 거짓말이야. 우리 부모님은. 자네 부모님은 자네를 키워준 분들이지. 윤태아가 떨리는 손으로 금고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더 꺼냈다. 5살 윤지후의 생일 케이크 앞. 귓바퀴 뒤에 선명한 붉은 점. 이게 나라고요? 그래, 지후야. 이선우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35년 인생이, 그가 성실함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 장의 종이와 한 장의 사진으로 부정당하고 있었다. 그때 이선우가 무언가 생각난 듯 고개를 번쩍 들었다. 왜요? 제가 회장님 아들이라면 왜 30년 동안 강원도 상굴에서 왜? 그는 윤태아의 옷깃을 붙잡고 절규했다. 누가 저를 데려갔습니까? 말해줘요. 윤태아의 눈이 감겼다. 올 것이 왔다. 그는 아들의 눈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서재 한편을 바라보았다. 30년 묵은 서류철. 강민혁. 30년 전 내가 그룹을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켰다. 윤태아의 고백은 서재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강민혁, 당시 재무팀장이었지. 그는 내 모든 비자금을 관리했네. 검찰의 칼날이 내 목을 겨눴을 때 난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감옥에 보냈다. 윤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조차 처음 듣는 아버지의 맨얼굴이었다. 이선우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법정에서 내게 복수하겠다고 소리쳤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윤태아의 목소리가 물에 잠긴 듯 떨렸다. 그리고 사흘 뒤 어린이날 축제에서 널 데려갔다. 정적? 시계 초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전한 침묵이 세 남자를 짓눌렀다. 이선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서는 눈물도 분노도 사라져 있었다. 텅 비어 있었다. 그래서였군요.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후야. 윤태아가 겁에 질린 아이처럼 아들에게 손을 뻗었다. 제 이름은 이선우입니다. 이선우가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우리 아버지는 이기철 씨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박명희 씨고요.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윤태아를 그리고 그 옆에 윤서준을 번갈아 보았다. 두 분은 저를 복수의 도구로 키우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죄책감의 증거로 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를 아들로 키워주셨습니다. 이선우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회장님의 가장 소중한 거지요. 회장님의 그 더러운 야망 때문에 제 30년 인생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 뒤를 거칠게 문질렀다. 제 어머니 박명희가 왜 그 구슬픈 멜로디를 밤마다 불러야 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건 자장가가 아니었어. 훔쳐온 아이를 달래기 위한 지옥 같은 속죄였습니다. 선우야. 아니, 지우야. 내가 다. 윤태아가 무릎이라도 꿇을 듯 다가섰다. 오지 마십시오. 이선우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회장님은 저를 찾으신 게 아닙니다. 그는 윤태아의 손에 들린 파란색 시계를 노려보았다. 30년 만에 회장님의 죄악을 확인하신 겁니다. 이선우는 몸을 돌렸다. 그는 펜트하우스의 문을 열고 복도에 진을 치고 있던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다. 윤태아는 아들을 붙잡지 못했다. 그는 30년 전 그날처럼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거실 한편에서 윤서준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 대신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자의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이선우가 기자들의 홍수 속으로 사라진 펜트하우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그곳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남았다. 윤태아 회장은 30년 전 그날처럼 텅 빈 문가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아들의 마지막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회장님은 저를 찾으신 게 아닙니다. 30년 만에 회장님의 죄악을 확인하신 겁니다. 그랬다. 아들은 자신을 꿰뚫어 보았다. 30년간의 그리움은 결국 자신의 죄를 향한 변명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거실 한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윤서준은 비틀거렸다. 그는 이겼다고 생각했다. 완벽한 승리.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치부를 드러냈고 감히 자신의 자리를 넘보던 불순분자를 제 손으로 찢어발겼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한가? 아버지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저 사라진 아들이 선우이 남기고 간 그 공허한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윤서준이 불렀다. 보셨습니까? 저놈입니다. 저게 저놈의 본 모습입니다. 감히 아버지께. 그때였다. 윤태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에 차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타버린 잿더미처럼 텅 비어 있었다. 서준아. 아버지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후계자가 아닌 아들의 이름으로 불렀다. 너는 윤태아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30년간 심장처럼 품어온 오전 11시 30분에 멈춰버린 파란색 디지털 시계. 그것을 꺼내주는 순간 윤태아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손에서 미끄러진 파란색 시계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를 굴러갔다. 윤서준의 발치에 멈춘 시계. 그 위로 아버지의 거대한 그림자가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 아버지! 윤서준의 절규가 펜트하우스를 울렸다.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한 그 순간 그는 마지막 남은 단 하나, 아버지마저 잃어가고 있었다. 서울 대신병원 VIP 병동. 윤태아 회장은 중환자실 차가운 유리병 너머에 누워 있었다. 급성 뇌출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그룹은 뿌리부터 흔들렸다. 오너 리스크가 그룹 전체를 덮쳤다. 30년 전 비자금 사건이 재조명되었고 윤서준 부회장의 비인간적인 행태가 연일 언론을 장식했다.
주가는 폭락했다. 윤서준은 유리벽에 이마를 기댄 채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김 비서가 방금 가져온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이선우, 금일 오전부로 사직서 제출. 행선지 불명. 강원도 인제군 자택. 이미 처분된 상태. 현재 거주지 파악 불가. 그는 사라졌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동생은 자신과의 이 지옥 같은 싸움에서 그냥 판을 엎고 떠나버렸다. 승리도 패배도 아니었다. 그는 윤서준을 없는 사람 취급했다. 바로 그때였다. 윤서준 부회장님이십니까? 차가운 목소리에 윤서준이 고개를 돌렸다. 검찰 수사관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가 조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 병원 내부 직원을 매수해 불법적으로 개인 유전자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하여 그룹 주가에 고의적으로 악영향을 끼친 혐의입니다. 윤서준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을 고발한 것은 쓰러진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의 등 뒤 20년간 아버지의 그림자였던 최진규 실장이 차가운 눈으로 서 있었다. 최 실장, 당신이 회장님께서는 스스로를 벌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회장님은 회사를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려 하셨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충심입니다. 윤서준은 수갑이 채워지는 자신의 손목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가을이 깊어지고 첫눈이 내릴 무렵 기적처럼 윤태아 회장이 눈을 떴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미다스의 손이 아니었다.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그의 몸 절반은 자유롭지 못했다. 발음은 어눌해졌고 눈빛은 예전의 총기를 잃었다. 그가 깨어나 처음 뱉은 말은 회사도 서준도 아니었다. 시계. 내 시계. 최 실장은 휠체어에 앉은 윤태아의 마른 손에 그날 펜트하우스 바닥에 떨어졌던 파란색 시계를 쥐어주었다. 윤태아는 한참 동안 멈춰버린 오전 11시 30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찾아. 서준 도련님 말씀이십니까? 지금 아니, 선우. 이선우. 강원도 인제 눈 덮인 산속의 작은 암자. 이선우는 그곳에서 겨울을 나고 있었다. 양부모님의 묘가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는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고 장작을 패고 눈을 치웠다. 세상의 모든 소음에서 도망쳐온 그에게 이곳의 침묵은 유일한 구원이었다. 그는 더 이상 휘파람을 불지 않았다. 그 멜로디는 이제 그에게 상처가 되었다. 눈보라가 치던 어느 날 오후 암자까지 올라온 검은색 세단에서 최진규 실장이 내렸다. 그리고 그의 부축을 받으며 휠체어에 앉은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선우는 얼어붙었다. 윤태아였다. 신문 사진에서 보던 제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저 늙고 병든 평범한 노인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새찬 바람 소리만이 흘렀다. 윤태아가 먼저 어눌하게 입을 열었다. 하다. 그 한마디였다. 최 실장은 두 사람을 남겨두고 차로 돌아갔다. 윤태아는 품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이선우에게 내밀었다. 이기철, 박명희 관련 기록. 이선우의 손이 떨렸다. 그것은 자신의 양부모님 이름이었다. 강민혁이 그들을 협박했다. 윤태아는 천천히 힘겹게 말을 이었다. 자네, 양아버지가 과거 강민혁의 운전기사였더군. 회계 장부를 옮긴
공범이었어. 이선우는 서류를 쥔 채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양부모님은 유괴범의 공범이 아니었다. 그들 역시 윤태아와 강민혁이 만든 지옥도의 또 다른 피해자였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30년간 거짓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했던 어머님이 그 멜로디를 부른 건 알아. 윤태아가 휠체어에서 손을 뻗어 눈 위에 주저앉은 아들의 어깨를 만지려다 멈췄다. 그분들은 자네를 지킨 개야. 나 같은 놈에게서. 이선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지독한 슬픔만이 남아 있었다. 왜 오셨습니까? 용서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다만 내가 잃어버린 30년이 그분들의 사랑이었다는 걸 말해주러 왔다. 윤태아는 품에서 또 하나를 꺼냈다. 멈춰버린 파란색 디지털 시계. 그는 그것을 이선우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내 죄다. 내가 평생 짊어질 시간이다. 이제 가겠다. 최 실장이 휠체어를 돌렸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휠체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선우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윤지후의 울음이 아니었다. 자신을 키워준 두 부모, 이기철과 박명희의 아들, 이선우의 울음이었다. 몇 달 후 봄이 왔다. 윤태아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대신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업무는 유 원장의 집행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개인 재산과 그룹 지분을 매각하여 대신 빛과 소리 재단을 설립했다. 기업 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실종 아동 찾기를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재단의 이사장실. 이사장 윤태아라는 문패는 없었다. 대신 상임이사 이선우라는 문패가 걸려 있었다. 이선우는 양복 대신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대신 잃어버린 시간들을 찾아주는 일을 선택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두 개의 시계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30년 전 오전 11시 30분에 멈춘 파란색 시계, 다른 하나는 지금 현재의 시간을 가리키는 평범한 탁상 시계.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몇 달 만에 보는 얼굴. 살은 빠졌지만 과거의 그 오만하고 날카로운 기세는 사라져 있었다. 왔어요. 형, 윤서준이었다. 그는 짧은 형기를 마치고 오늘 출소한 참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이 재단의 가장 말단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속죄의 시작이었다. 두 형제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윤서준이 먼저 어색하게 입을 열었다. 지켜주십시오. 저기 서류들 분류부터 하죠. 그때였다. 사무실 한편에서 휠체어를 탄 윤태아 회장이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말도 거의 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해 보였다. 이선우는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자신도 모르게 그의 입에서 아주 조용한 휘파람 소리가 새어나왔다. 30년간 그를 지탱해준 아내 서영가 만들고 양어머니 명희가 지켜낸 그 구슬픈 자장가 멜로디였다. 윤서준은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아주 어릴 적 어머니가 갓 태어난 동생에게 불러주던 희미한 기억 속의 그 멜로디. 좋은 노래네. 윤서준이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선우는 휘파람을 멈추고 형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멈춰있던 30년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용서가 아닌 각자의 속죄와 이해 속에서 30년간 멈춰있던 이들의 시간이 마침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저마다 멈춰버린 시계가 하나씩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멈춰진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